2016년도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 처분사유 추가 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도시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일정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로 승인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먼저 설명된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지구 내 건축물이 수용 대상이 되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규상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고요. 동건물이 무허 건축물 당초 사유죠. 거부 사유로 당초 사유가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 얘기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거부 사유였었고, 거부되었다. 이주자가 이에 불복해서 제기한 취소송에서 그래버리면 위법성 판단 기준 시 협의의 소위 처분사유 추가 변경 3개 중에 하나가 논점이 될 때고요. 사업시행자가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건 표현 그대로 나왔네. 이게 바로 뭐예요? 도적시다. 이거죠? 도적시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도적시다. 도적들은 시다 발의를 자주 추가하고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는 소송 도중, 적은 적법 확보, 시는 이유 제시, 다는 다른 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정의 그대로 나온 거죠. 도적시다의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원래 그렇고요. 이것도 역시 소극적 요건입니다. 소극적 요건. 전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사법시험이었었죠. 그때 당시 문제는 적극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 이것을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바꿨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물어봤어요? 둘 다 소극적 요건입니다. 당초 사유도 다른 사유도 둘 다 소극적 요건이다. 어쨌든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다라는 내용하고 과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서로의 공통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법령이 제시가 됐고요. 참조조문에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게 되면은 법에서 다음 각호글에서 각호를 잘라내잖아요. 각호를 잘라내면 각호끼리 무조건 기사동 인정 안 됩니다. 각호끼리는. 그러니까 법에서 호를 바꾼 거예요. 제호를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도 당시의 법령에서 무허 건축물이면 안 된다 이거하고 다른 사람 소유 건물에 세입자 안 된다 이렇게 각호가 달랐었어요. 그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정보공개법 구조 1항 단서에 있죠. 정보공개법 구조 1항 단서에 보게 되면은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제시가 되면서 1호부터 8호까지 제시가 됩니다. 그것들도 전부 다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된다 이거고요. 여기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시간상 한계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없죠. 특별히 어떤 법령 개정이라거나 사정 변경의 단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실체상 한계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를 무허가 주택이다로 바꿨던 2012년도 사법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설문 안에서 그랬었어요. 무주택 세대주는 맞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무허가 주택도 맞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당초 사유에 따르게 되면은 주택특별공급 거부라는 것이 위법해지고 다른 사유에 따르게 되면 적법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법원은 어떤 판결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물었고요. 그리고 나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금 재거부 처분을 한다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 말은 하나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이라는 문제를 한 개의 설문에서 같이 연결지어서 퓨전 문제를 출제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변호사시험 2016년도 모의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설문 3번, 4번 나와줬습니다. 3번, 4번. 결국은 똑같아요. 2012년도 사법시험 문제하고. 이건 설문만 분리했어요. 설문만 분리하면서 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라는 문제를요. 설문 4에서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묻고 그 다음 설문 4번에서 기속력 문제를 묻고 해서 결국은 퓨전 문제인데 하나 설문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각각 설문으로 들어가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사동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 위반 여부가 같은 결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질문한 것은 내한 가지였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네, 판결의 효력이네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바로 다음 문제네요. 테마가. 그래서 판결의 효력에서 2016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보시게 되면은 상황 똑같고요.
예, 이주자가 이에 불복하여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주택특별공급을 거부한 상황, 그 거부에 대해서 제기한 취소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 즉 거부 사유가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처분 사유 없음, 즉 법률 우연치 위반입니다. 요건 위반으로 위법한 거부 처분이 되는 것이고, 위법하니까 취소 판결이 나왔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 이 얘기죠. 그 후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고전 세입자라는 이유로 재차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재차 거부할 수 있겠는가.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기속력에 대한 문제가 설명 4번으로 그대로 연결됐다라고 했죠. 그겁니다. 역시 기속력도 초보살 추가 변경 마찬가지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에서 객관적, 시간적 범위 논의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간적 범위,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사유 없고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 범위만 보시면 되고, 기사동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 하자였었죠. 내용상 하자였으니까 동일한 잘못, 구체적 위법 사유를 다시 범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기속력 위반이 아니니까 재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재거부는 가능하다. 그래서 원제 설문만 분리시켜가지고 2012년도 사법시험 문제하고 같은 방식의 질문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판결의 효력이 또 있네요. 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종로구청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이 서울 종로구의 종로구 소재 삼계탕집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류를 오다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생류를 조리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삼계탕집 운영업자에게 2016년도 10월 1일부터 15일간 영업정지해서 시기를 따로 뒀던 거 어떻게 했었죠? 내용을 한 처분을 2016년 9월 5일, 이건 내부 결정이었었고, 이 처분은 9월 12일 도달되었다. 이때가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이 바로 이튿날이죠. 효력 발생일. 이에 위 업자는 물론 안날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종로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피고 당해 처분청이고요.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니까 서울행정법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과초를 제기하였고 생률의 보관은 고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에 종로구청장이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닌 종업원의 증언을 새로 확보했다는 이유로 다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또 했습니다. 정지기간에도 계속 영업을 하자. 큽니다. 그렇죠? 영업을 하자. 정지기간에도 계속 영업을 하자 종로구청장이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였다며 동처분은 유효한가 물어봤습니다. 단 2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일단 처음에 15일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죠. 근데 15일에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뭐였습니까? 유효기간이 경과한 생류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했는데 그 사유가 틀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률 우연치 위반이죠. 요건 위반으로 처분 사유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럼 고사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지 조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종업원의 진술을 확보를 하고 보니까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게 맞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뭐 고사를 안 지냈을 수도 있고 지냈는데 사용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기속력이 위반되는가? 두 번째 2차 영업정지 처분, 이 2차 처분이 과연 기속력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 객관적 범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 범위 보시게 되면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없죠. 따라 시간적 범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객관적 범위 넘어가시고 여기서는 내용이 하자 있으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된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2007년도 사법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어떤 갑이라고 치게 되면 갑이라는 청소년을 유흥적 배우로 고용을 했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이 친구가 청소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서 처분 사유 없음으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 문제 설문 2번이었는데요. 당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은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청소년 이미 인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되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의 처분 사유, 위법하다라고 봤던 사유는 조리를 목적으로 생리를 보관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 제시한 사유도 역시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동이 완전히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뭐예요? 기속력에 위반되는 2차 영업정지 처분,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속력 위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그 2007년도 사법시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 빼고 나머지 기속력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거부 처분이었었어요. 근데 2007년 사법시험도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으로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었었고, 이것도 역시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 소극적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극적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거부 처분이 아니라 적극적 불이익 처분으로서 영업정지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거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도 기속력 위반에 대한 문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노무사 기출문제 관련돼서 거부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재거부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논하시고 했을 때 주체자 형식의 객관, 내용의 객관, 내용의 시간, 이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오직 비단 거부 처분의 문제만은 아니다. 모든 처분의 문제인 것이다. 즉 적극적 처분에서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세계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것도 역시 거부 처분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처분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뒤쪽에서 이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영업소 폐쇄 명령을 했습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을. 그러면 정지 기간 중 영업을 했다는 것이 이제 폐쇄 명령의 사유예요. 사유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처분 사유가 없음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됐고 기속력의 위반 효과는 중대 명백하여 무효 아닙니까? 위법 무효죠. 그러면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 없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 판결로 제거됐고요.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입니다. 그럼 얘는 영업정지가 없는 겁니다. 영업정지가 없는 거니까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라는 사유는 영업소 폐쇄 명령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봐야 되겠죠. 이 영업소 폐쇄 명령의 사유가 없다라는 것이, 물론 이거는 자기 하명인데 그 없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유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명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은 위법입니다. 지금 위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위법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폐쇄 명령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폐쇄 명령 사유가 없다는 것은 바로 정지 처분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정지 처분이 없다는 것은 바로 2차 정지 처분이 위법 무효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 2차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한지 보셔야 됩니다. 항상 중대하고 명백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지금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보시는 것이고 그 출발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위법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2차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여기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2차 정지 처분이 위법인 게 명백합니까? 안 합니까? 명백하죠. 명백하죠. 기속력 위반이라는 것은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니까요. 명백하죠. 명백하니까 지금 이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의 사유 역시도 위법 역시도 명백한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영업정지가 있고 폐쇄 명령이 있는 겁니다. 1차 영업정지 취소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2차 영업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소 폐쇄 명령이 이렇게 연이어 이루어진 겁니다. 연이어 이루어진 건데 앞에 있는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무효면 그것 때문에 영업소 폐쇄 명령도 그대로 무효가 된다. 그대로 무효가 된다. 이런 연결고리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처분의 효력 때문에 후행처분이 위법해지는 경우, 이럴 땐 선행처분을 기준으로 그 위법 사유가 중대 명백인지를 보셔야 된다. 상당히 좀 난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걸려있는 단서 있잖아요. 이 단서는 왜 준 거냐면 2차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그 2차 영업정지에다가 뭐 심판이나 소송 같은 거 불복을 걸어놓고 집행정지를 걸어놔 버렸으면은 또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라는 그 사유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다른 변수는 없다. 털어준 거야. 다른 변수는 없고 그냥 기속력 위반의 문제로 인하여 영업소 폐쇄 명령이 위법해지는 요 하나의 라인만 가지고 생각을 하라라는 그런 조건을 걸어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면 참 어렵지 않은 단서인데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왜 이런 단서를 줬지? 집행정지 결정은 없다는 걸 왜 줬지? 처음엔 상당히 저도 좀 고민했어요. 한 5분 정도? 뭘까? 그냥 항상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그게 확신이 서기 전까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답안 썼다가는 다 뒤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다음 문제.
이것도 종로구청인데 이건 뭐 단순한 문제네요. 종로구청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이 뭐 다 있겠죠. 예, 서울 종로구 소재 삼계탕집을 단속 한글 완료 통계한 경관 생률을 예, 조리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삼계탕집 운영업자에게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여기 이제 날짜 다 버렸죠. 예, 날짜 다 버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업자가 종로구청장을 피고로 소행정부분의 영업정지 취소를 관한 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도 해석 읽어야 되죠. 그 위법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민사법원 제기했다. 뭐 얘기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거죠. 국가배상. 근데 여기 이제 뭐 민사법원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인가 당사소송인가 관련된 예, 공권설, 사건설 논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넘어가는 겁니다. 뭐 써도 나쁘진 않고요. 민사법원은 여기서 이제 민사법원이라는 건 이제 기본이 뭐예요? 권한 없는 법원이죠. 행정행위에 심사에 관한 권한 없는 법원이다 이거야. 민사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뭡니까? 기판력이죠, 기판력. 그쵸? 그래서 우선은 이럴 때 순서 어떻게 잡으라고 했어요? 먼저는, 국가배상 청구구나. 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구나. 국가배상 청구인데 지금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다른 어떤 비권력적 행위가 아니라 처분이구나. 행정행위. 예, 그렇다면은 우선은 이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논의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물론 선결문제 논의는 효력심사하고 위법심사하고 두 개가 있죠. 예, 여기는 국가배상이기 때문에 위법심사가 선결문제로 제기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먼저는 뭐부터 떠올린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떠올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논점을 달리 바꿔먹는 게 바로 중간에 선결재판의 유무죠. 선결재판으로서 이제 전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그냥 선결 문제가 논점이 되는 것이고, 있으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고요. 전소가 존재하게 되면 전소에 확정된 판결이 후소인 지금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다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건 판결의 효력 문제가 될 것이죠. 앞에 건 행정의 효력이었다면 여기는 판결의 효력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판력과 선결관계 이쪽에 논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제한적 긍정설이었죠. 제한적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은 전소의 판결이 이제 인용 판결로서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것이었으면은 예,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고, 예, 기각 판결로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인용 판결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예, 기판력을 미칠 테고요. 그러면 이제 후소법원으로서 민사법원은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질문 방식이 좀 다르네요. 뭐가 좀 다르죠? 지금까지는 인용이면 이제 후소에서 피고가 적법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후소에서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전소의 판단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질문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기각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예, 그 다음 후소에서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뭐야? 방향을 하나로 맞췄어요. 맞췄죠? 이런 게 이제 변호사 시험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질문 방식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10년, 11년 요때쯤에는 사시행시의 질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초기가 있습니다. 초기 기간이 일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차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시나 행시의 질문 방식을 싹 열심히 피하려는 노력을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된 거죠.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전소가 인용이니까 처분이 위법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위법하다고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 방식이 들어왔다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은 선결관계, 기판력이지만 뭐를 쓰면 더 좋다고 했어요? 선결문제.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부수적 논점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무조건 추가될 점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100% 장담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 무효동학의 수송이네요. 무효동학의 수송. 공동주택단지와 아파트죠. 단독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은 처분인가 이런 문제 앞에 있었고요. 그 안에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이 주택 재건축입니다. 기반시설 관계없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거는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 전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조합의 전신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였고, 설립 인가, 항상 인가와 함께 각각 특허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했죠. 협의 수익과 관련된 논점이라고 했고요. 관할 인가청은 그 동의 요건 중에 면적 요건을 간과한 채 조합 설립 인가를 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동의 요건에는 이제 사람 쪽수 요건도 있고 면적 요건도 있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과했다고 했고요. 이에 반대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위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예,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무효화 기소를 제기했다면 예, 동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 이거 앞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그렇죠? 예. 본안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인용된다고 했습니다. 본안에 들어가게 되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면적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숫자 요건, 토지 소유자 그 숫자 요건이 법의 몇 분의 몇 이렇게 예,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잘못 결정을 내렸다면 너무나도 명백한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거여서 본안에 들어가면 무효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문법의 전면으로 위반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해석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다거나 이런 식의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면적 요건을 간과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사유인 것을 분명하고요. 소송 요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소송 요건에서 우선 인가로 보든 뭐 특허로 보든 처분인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대상 적격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요, 단독주택 소유자는 지금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조합원의 원고 적격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합원은 원고 적격 인정됩니다. 문제가 없고, 예. 그리고 여기 문제가 되는 게 협의수역이죠. 협의수역. 그렇죠? 종전 판례에 따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는 강상인가 이렇게 된 거죠. 강상인가. 지금으로 보게 되면 특허의 성격이 가미된다. 예, 그 부분이 핵심이죠. 특허의 성격을 갖는다. 강상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 이 동의 행위 이게 바로 뭐야? 동의가 문제되는 거. 이걸 우리가 조합 설립 행위라고 하거든. 조합 설립 행위. 조합 설립 행위. 예, 이 동의가 언제나 문제가 돼요. 동의를 제대로 받아왔는가. 요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건 어디서 이루어져요? 총의 결의. 총의 결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총의 결의라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조합 설립 행위라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냥 뭐 동의 요건을 못 갖췄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설립 결의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습니다. 설립 결의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총의 결의 말하는 거야. 결국 총의 결의. 말하는 건데 인가로 보면 얘가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 그걸 특허로 보게 되면 내용상 요건이 되는 겁니다. 내용상 요건. 그래서 지금 특허를 보기 때문에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처분에 대해 상고송 제기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효사유니까 무효소송을 제기한 거가 맞습니다. 앞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이 하나 있네요. 객관적 소송. 평소 원자력 발전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16년도 1차. 이게 저거 얘기하는 걸 겁니다. 지금, 1심 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죠. 네. 그 뭡니까? 월성 원자로. 네, 월성 원자로. 그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폐기시켜버렸죠. 최근에 뭐도 있었어요? 걔네들 갑자기 전기 안 들어가고 단전됐었잖아요. 그쵸? 전기를 생산하는 애들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자기가 전기가 없어.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자기가 전기가 없어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방사능 물질이 주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가 뭐 했어요? 이거 연장을 허가해버렸단 말이에요. 연장을. 안 그래도 위험한 놈인데, 경주에 있는 놈이죠? 네, 이거. 그래서 안 그래도 위험한 놈인데 연장 허가를 해가지고 계속 돌릴 수 있게 했어요.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몇 킬로 잡아줬냐면 80킬로 잡아줬나? 그래. 40킬로, 80킬로 잡았을 겁니다. 80킬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게 되면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시차도 돼 있고 원자력 안전법 근거로도 원고적 인정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 들어가게 되면 판례에 따랐을 때 온배수 이렇게 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도 역시 원고적 잡아낼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내 주민들. 그런데 그 대상지역을 판례가 언급했던 게 80km였어요. 80km.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되면 한 200km에서 250km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부 기관은 상당히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거죠. 등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 위험하다. 라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1심 법원 판결이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연장허가 취소 판결. 그래서 법원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 게 맞고요. 그리고 사고도 터졌죠. 그 문제인데 평소 원자력 발전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소수당 지금은 치면 정의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5명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D광역시 의회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은 헌법 문제였어요. 헌법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소수당이 힘을 못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 쪽 문제, 헌법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지자체 쪽 문제로 행정법 문제 이렇게 돌렸어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인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D광역시 의회 여기는 또 어떻게 정의당이 다수 차지했네요.
2020년까지 관할 지역 내 운행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D광역시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폐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 통과하시겠죠? D광역시장은 위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의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의결 요구했다, 제2요구입니다, 제2요구. 그죠?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에 있는 제2요구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2요구를 했는데,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첫 번째 의결 같은 경우에는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리고 제 의결은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서 요건 가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의결을 요구를 하였으나, D광역시 의회는, 조례안을 적법하게 재의결을 해내버렸습니다. 다수니까. 이 경우에 D광역시장이 위 재의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소송법적 수단을 반성하네요. 이런 문제가 최근에 14년, 15년, 16년에 행시 사시 출제가 됐고요. 지금 이거 16년에 변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시하고 사시하고 변시에서 최근 3년간 네 번째 출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네 번째 출제. 우리가 정리했던 것만 떠올리고 끝내겠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기관이 있었죠. 감독청, 감독기관이 있었고, 행정통제, 사법통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때 소속 기관 쪽에서는 행정통제 1개, 사법통제 1개, 그 다음 감독기관 쪽에서 행정통제 2개, 사법통제 2개, 이렇게 해서 총 6개였습니다. 소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제가 바로 뭐예요? 제2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통제가 조례안 재의결 무효항성이고요. 그 다음 감독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행정통제를 안 했을 때, 즉 제2요구 안 했을 때 제2요구 지시, 그 다음 사법통제, 조례안 재의결 무효항성 제기 안 했을 때 제소 지시, 여기까지가 행정통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행정통제를 또 따르지 않았을 때죠. 따르지 않았을 때, 즉 제2요구 지시를 하였음에도 제2요구를 계속 안 할 때 조례안 의결 무효하기 소송, 170조 7항이죠. 그리고 제소 지시, 재의결 무효하기 소송을 제기하라고 제소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을 때는 감독청이 직접 조례안 재의결 무효하기 소송,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가 움직이라고 했어요? 소속기관, 광역시장이죠. 광역시장 움직이라고 했는데 얘는 행정통제하고 사법통제가 있죠. 행정통제는 이미 앞에서 했죠. 제요구 했기 때문에 사법통제만 남아있는 상황을 그거만 질문한 겁니다. 그거만. 그래서 소송법적 수단, 사법통제 물어보고 조례안 재의결 무효하기 소송, 요거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 심판이 있기는 있네요. 2016년도 모의 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지로 지정하고 일정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로 승인하였으나 사업시행지가 주택특별공급 이주대책 수립 공고를 하였다. 과정에서 사업시행지구 내 건축물이 수용 대상이 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으나 계속 나오는 얘기네요. 건물이 무허 건축물의 인유로 거부를 했다. 취소 제기하기 전에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왜? 소송은 종심 절차고 심판은 전심 절차죠. 어디 나와 있어요? 헌법 107조 3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후에는 안 됩니다.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의 수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이거 다란 얘기죠. 뭐 계속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뭐 한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취소 심판하고 무효하기 심판이 묶어가시면 되고요. 취소 사유라면 취소 심판, 무효 사유라면 무효하기 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나서 행정심판법 5조 1호하고 2호를 제시해가지고 취소 심판과 무효하기 심판의 대상은 처분이더라. 그런데 2조 1호에 처분 규정에 보면 거부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거 거부가 처분이 맞지요? 법규상 신청권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주택특별공급 결정, 즉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은 뭐였어요? 확인 행정 처분에 대한 거부는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상적인 문제가 없다 이거죠. 대상적인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서 두 개 취소심판 무효심판 묶어갖고 재처분 임무 들어가시고 학설에 따르면 깨시고 판례에 따르면 인정시키시고 인정시켜봐야 49조 1항짜리죠. 49조 1항짜리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8일 날 일부 개정됐다 얘기를 하시면서 10월 이후에는 법에도 재처분 임무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취소 심판, 무효하기 심판 모두 다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되고요. 의무형 심판 가시고 여기에는 뭐 5조 3호에 대상의 거부처분 아예 포함이 되어 있고 49조 2항에 아예 재처분 의무 있다. 여기는 강제수단도 있다. 강제수단. 여기는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왜? 이게 피청구인 처분청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강제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취소든 무효든 의무형 심판이든 간에 개정안 통과되고 나면은 10월 이후에 통과됐죠. 통과됐고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시행되고 나면은 간접 강제도 있다.
어떤 심판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구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구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로서의 집행정지하고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로서의 임시처분을 먼저 상정을 하죠. 30조하고 31조 상정을 해놓고 나서 당연히 뭐예요? 집행정지 먼저 가시는 거죠. 먼저 가는 이유는 보충성 때문에 그런 거죠. 보충성은 31조 3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30조 3항에.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거부처분, 즉 행정심판에서의 가처분, 임시처분은 오직 임척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이행밖에 없습니다. 가금지는 없어요. 이유는 예방적 금지 심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 먼저 하시면서 본대회 급봉명에 앞서서 뭐부터 처리해요? 신청이익부터 먼저 처리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갱신허가 거부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익이 인정이 안 되겠죠. 인정이 인정 안 되니까 집행정지는 각하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 하시고, 그런데, 아니, 임처분 될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본대회급 복명했다면 여기는 뭐예요? 적당 중급 공보. 그렇죠. 적당 중급 공보. 그래서, 보충적으로 임처분을 적용시킬 수 있겠고, 요건을 검토를 해볼까? 오랜만에. 첫 번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취소 심판이면은 안 되고요. 학설에 따를 때. 판례 따르면 되고요. 무효항의 심판이면 판례 따르면 되고요. 음행 심판이면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적당 중급 공복에 적됐습니다. 적통과. 학설에 따르면 취소나 무효 쪽은 안 됩니다. 버리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의심. 지금의 이 거부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 안 되네요. 그렇죠? 검토 안 되네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상당한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단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적당 중급 공복 제시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경우수 나누죠. 어떻게?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고 없는 경우는 안 될 것이다. 나누시면 되겠죠. 문제고, 의무행 심판에도 16년 모의 시험이 있는데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16년께 끝났습니다. 끝나고 15년 가보도록 할까요? 15년. 201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 시험 갑니다. 여기는 행정소송의 한계부터 시작하네요. 행정소송의 한계.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 헌법 문제하고 행정법 문제를 공법으로 한 번에 묶어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이에요. 국회가 자주 등장합니다. 국회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의당이 나와요. 민노당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없어서 아쉬움을 뒤로 하며 문제를 풀어보면 이 앞부분의 헌법 문제 제가 다 털었습니다. 비준 과정 이런 거 다 털어버렸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거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죠.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 맨 처음 시작할 때죠. 그때 이라크 파병했던 그 문제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 관계는 A국은 미국이죠. 미국이 가달라고 해서 간 거니까. 정부와 중동전쟁 파병 협정을 체결했고, 대통령이 A국 정부로부터 전투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았다. 그때 미국 엄청 발등에 불 떠져갖고 왜 못 줘? 그랬었잖아요. 그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국군 전투병력, 이게 자이툰 부대였죠? 자이툰 부대. 그죠? 중동적 파병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이때는 민주당도 있었죠. 이때는 있었죠.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유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침략전쟁이다. 그런 주장이었죠. 그게 맞는 걸로 밝혀졌고, 위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죠. 안 되죠. 통칭입니다. 통칭이. 그죠? 우리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이제 뭐뭐 있어요? 사법 본질에 따른 단계, 권력 분립에 따른 단계. 사법 본질에 따른 단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면 행정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거였었고요. 법률적 쟁송, 사람과 사람 사이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 그래서 구체적 사건성에서 행정 입법 들어오는 거고, 권리 의무와 관련된 문제에서 나오는 게 객관적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 여지 있고, 사실행위 있고, 뭐랍니까 제가 지금 좀 이상한 소리죠. 딴 생각했어요. 사실행위, 반사적 이익, 사실행위, 반사적 이익, 객관적 소송. 방금 전에 제가 딴 거 뭐 얘기했습니까? 반사적 이익, 사실행위, 객관적 소송 이거죠. 제가 판단 여지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법령 적용 가능성은 이제 법을 적용시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판단 여지, 재량행위, 통치행위, 특별 권력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치행위 얘기해 주는 거고,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행위와 국회의 행위는 대부분 다 통치행위입니다. 왜? 헌법상 한계설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과 의회 행위는 헌법상 한계로 제시해 놓고 있죠.
행정소 책임 못합니다. 그거고요.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적격 가시게 되면 요거는 집행적 법규 명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노무사,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사법시험, 행정고시 다 출제됐었죠. 그거랑 같은 문제예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A군 소재 S의원의 사전 통제 없이 현장 조사를 하여 이거는 지금 위법한 행정조사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법한 행정조사 작용법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 그래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처분도 위법이거든요. 왜냐면 이 행정조사를 위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면 안 되면 그 자료가 수집이 안 될 거고요, 원래. 자료가 수집이 안 될 거면은, 처분의 근거가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을 못 할 거예요. 처분이 나오지 말았어야 될 문제가 된다 이거죠. 행정조사, 비바이오 회사의 치료 재료에 대해서, 보건부 고시에 따른, 이게 바로 한미약품하고 릴리제약 주식회사 그런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상한액. 급여 금액보다 얘가 상한액인데 상한액보다 5천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적발됐어요. 그러면 이제 꽁으로 5천만 원 먹은 거죠. 그럼 법을 위반해서 5천만 원 먹었으니까 뭔가 제재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전 통지를 거치고 그러니까 이쪽에 뭐 절차 여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거쳤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견 청취도 거쳤다는 뜻입니다. 의견 청취도 했다. 거치고 S의원의 그 대표에게 법인이 아니니까 대표한테 했을 테고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위반 사실 공표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사전 통지를 했고 하나 안 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S의원의 대표가 위 고시의 급여 상한 금액이 현저히 저렴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 방법에 대해서 놓으시오. 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고시. 이거죠, 고시. 일단 마지막으로 또 틀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조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례. 뭐 조례든 법규 명령이든지 간에, 그럼 조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례는 이제 안쪽, 바깥쪽 다 나오니까 조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를 하기 전과 후를 나누잖아요. 공포를 하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통제하면 그 기본 통제는 내부 통제가 되는 것이죠. 내부 통제. 내부 통제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직 행정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가 되고 나면 이제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외부 통제의 문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외부 통제의 문제는 이제 이거는 권리 의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 부재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전과 후가 내부, 외부 통제로 나눠지고 내부 통제는 행정 통제가 목적이고 외부 통제는 권리 부재가 목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 통제 쪽에는 뭐 소속기관이든 감독기관이든 간에 행정 통제하고 사법 통제 두 개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두 개. 행정 통제, 사법 통제. 그리고 외부 통제로 들어오게 되면 네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네 개로. 네 개로 나눠지면은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이게 만약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규 명령으로 들어가면 뭐만 바뀌냐면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핵심은 어느 쪽이에요? 사법적 통제입니다. 사법적 통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법적 통제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법 통제. 두 개 나눠지는 게 바로 간접적 통제, 직접적 통제. 이렇게 들어가. 그 간접적 통제가 바로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그 다음 직접적 통제가 바로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게 되면 이제 그 간접적 통제에 걸리는 친구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두 개죠, 두 개. 전형적 조례, 그 다음에 집행적 조례. 전형적 법규명령, 그 다음에 집행적 법규명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통제, 이건 취소죠. 어디 걸리는 건 바로 집행적 법규명령하고 집행적 조례, 처분적 조례.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 그래서 이제 집행적 법규명령은 간접 통제와 직접 통제 방법이 모두 다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 방법은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 방법은 뭐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위헌위법 명령규칙입니다. 간접 통제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고시죠, 고시. 고시인데 조례가 아니니까 뭔 없어. 내부 통제 털려요. 내부 통제는 없어요. 외부 통제만 있는 거야. 외부 통제는 입법, 행정, 사법, 국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지금 뭘 물어본 거야? 소송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사법 통제 물어본 거죠. 사법 통제는 간접 통제, 직접 통제가 있는데 간접 통제에서 위헌위법 명령심사도 역시 행정 소송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갖고 얘가 전형적 법규 명령이냐 아니면 집행적이냐 처분적 법규 명령이냐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단서는 제시를 안 해놨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한미약품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보건복고시가 뭘 정하고 있어요? 상한급여액을 정하고 있죠. 급여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예, 그 상한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이 의료기관들의 또는 이제 제약회사 이 의료기관들의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이에요. 권리 제한규정. 그러니까 내용이 법규명령입니다. 근데 형식은 보이잖아. 행규 플러스 법규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 것이죠. 그럼 수관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이 되는 게 맞고 우선 법규명령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에는 집행적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가지는 거죠. 권리 제한이 내용이면 언제나 집행적 법규명령이라고 했어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데 권리 제한이 내용이면 언제나 자동적 집행령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적 법규명령이니까 둘 다 된다. 써줘야 돼. 둘 다 된다. 간접 통제, 직접 통제, 둘 다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5년 문제들 오늘 나눠드렸고요. 두 번째, 대상적 두 번째 문제, 요건 이제 조금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공표 문제인데, 공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표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 조립식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에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한 행정소송 부분 조금 체크하고 오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